안녕하세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릴까요? 천천히 그리고 진심을 담아 읽어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당신 혼자 사는 꼴이 우습네요. 지금 자다 일어난 꼴도 우습고요. 요새 가게 망해서 집에만 있다면서요? 마음 곱게 써야 안 망하고 잘 살죠. 친구도 없고 혼자 살고. 우리 엄만 당신처럼 안 살아서 당신 같은 여자 처음 봐요. 당신 당장 나랑 우리 엄마한테 사과해요. 그 말을 한 사람은 제 친오빠의 아내, 그러니까 제 새언니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새언니를 존속상해로 고소하러 가는 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서윤이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대기업 다니는 어디서 봐도 그냥 흔한 직장인입니다. 월요일엔 지하철에 치이고 주말엔 밀린 빨래하고 엄마랑은 전화로 안부만 주고받는, 솔직히 제 인생은 그렇게 평범하게 흘러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새벽 단 한 통의 전화 때문에 제 인생이 통째로 뒤집어졌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손이 떨립니다. 키보드에 손을 올려놓고 한 줄 쓰다가 멈추고 숨을 고르고 또 쓰고 그걸 몇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도 이게 사람 사이에서 가능한 일인가 싶을 정도로 어이가 없는 사건입니다. 제목 그대로 시어머니를 폭행한 며느리 이야기이고, 저는 그 며느리, 그러니까 제 새언니를 존속상해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날짜는 2007년 3월 23일. 어제 새벽에 일이 터졌고 오늘 저는 회사를 결근하고 병원에 들렀다가 곧 경찰서로 갈 예정입니다. 병원에서 엄마 진단서를 떼고 그 종이를 들고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러 갈 겁니다. 이 글은 그 준비를 하면서 제 멘탈을 겨우 붙들고 쓰는 기록입니다. 저는 지금 그 새언니를 고소할 작정이고, 그 새언니는 저에게 미안하다, 죄송하다, 그 쉬운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 쉬운 한마디, 그 말 한마디만 했더라면 제가 정말 용서까지는 아니어도 그래, 사람이라 실수할 수 있지 하고 숨 돌릴 틈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엄마를 때린 손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지금처럼 제 마음이 뒤집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없습니다. 사과도 반성도 부끄러움도. 그래서 이제는 새언니라는 호칭도 쓰기 싫습니다. 글을 쓰면서도 새언니라고 쳐놓고 다시 지우고 대신 그년이라고 썼다가 또 지우기를 반복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온 사람이 우리 엄마에게 한 짓을 떠올리면 그 사람을 가족으로 부르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모욕처럼 느껴집니다. 지난 12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적자면 아마 끝도 없을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참고 넘어갔던 수많은 말, 행동, 무시, 회피, 그리고 어제 새벽의 폭력까지. 그래서 오늘은 제가 왜 결국 고소라는 단어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끝까지 써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제 입에서 죽이고 싶다라는 말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튀어나온 건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저는 평소에 욕도 잘 안 하고 남 욕 뒤에서 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제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서윤아, 엄마 오늘 맞았다 라고 말하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비더니 그 다음엔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죽이고 싶다. 그 말밖에 안 떠올랐습니다. 제 성격이 불같다는 건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엄마가 제일 먼저 한 말은 오지 마라 였습니다. 폭행을 당한 사람은 엄마인데 엄마는 오히려 제 걱정부터 했습니다. 지금
내 상태로 운전하면 사고 난다. 그냥 자고 와라. 절대 오지 마.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차를 몰고 당장이라도 내려가서 그 여자를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은 마음과 엄마 말대로 제가 진짜 더 큰 사고를 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사이에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솔직히 저는 마음속으로 이미 수십 번도 더 그 여자를 찾아가 온갖 상상을 다 했습니다. 전 엄마한테 안 가고 그년 집에 가서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엄마가 절대 오지 말라고 자고 오라고 운전하면 사고 난다고 말려서 안 갔습니다. 과장이 아니라 그날 제 실제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칼을 들고 그 집 앞에 서 있는 제 모습을 상상할 정도로 저는 이성을 잃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말렸습니다. 오빠도 말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분노를 집어삼키고 방향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한 번 더 말하지만 그 사람은 그 뒤로도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엄마에게도 저에게도 우리 가족 누구에게도 자기가 한 짓을 인정하면서도 그 순간 잠깐 돌아서 그랬다는 말만 반복할 뿐 진짜 후회하는 기색은 단 1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집에만 있었어도 안 때렸을 겁니다. 제가 물어봐도 너네가 집에 있었으면 때렸겠니? 아무 대답 없습니다. 엄마가 혼자 사니까 그 옆에 제가 없으니까 그 집에 남편도 없고 시아버지도 없고 어두운 새벽 약한 사람만 있는 시간대니까 감히 문을 따고 들어와 엄마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인생을 조롱하는 말을 쏟아낼 수 있었던 거겠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뺨 맞은 것보다 멱살 잡힌 것보다 발길질보다 그 여자가 엄마에게 쏟아낸 말들이 더 무섭습니다. 혼자 사는 꼴이 우습다. 가게 망해서 집에 처박혀 산다. 친구도 없고 외롭고 초라하다. 그 말들이 엄마의 지난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 정신도 같이 부서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감정으로만 이 일을 끌고 가지 않겠다고. 우리끼리 해결하자. 집안 망신이다 같은 말에 눌려 넘어가지 않겠다고. 오늘 저는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고 정식으로 고소를 할 겁니다. 처벌을 받게 할 겁니다. 존속상해.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게 할 겁니다. 이 글은 단순한 분풀이가 아니라 제 결심의 기록입니다. 저는 지금 새언니를 고소하러 갑니다. 그리고 이 일만큼은 끝까지 갈 겁니다. 2005년 제 친오빠 한민재와 그 여자 서지우는 그때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평범한 커플이었습니다. 엄마 생신날 조심스럽게 집에 인사 왔고 조각 케이크에 초를 꽂고 같이 생일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날 엄마는 어색하게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아들을 아껴주는 사람이 생겼다는 사실에 은근히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때 우리 집은 부모님이 이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법적으로만 갈라졌을 뿐 당장 삶이 무너진 건 아니었지만 집안 공기는 어딘가 헐거웠습니다. 그래도 각자 자리에서 버티고 있었고 엄마는 30년 넘게 동네에서 미용실을 운영해왔습니다.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열고 밤늦게까지 머리를 만지며 번 돈으로 저와 오빠를 공부시켰습니다. 저는 대학까지, 오빠는 유학까지. 이혼 이후 엄마는 결국 미용실을 정리했습니다. 몸도 많이 지쳤고 평생 일만 하다 늙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도 조금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신 그동안 모아둔 돈과 이혼 과정에서 받은 재산분할 일부를 보태 작은 건물 한 채를 샀습니다. 1층에는 가게가 들어가 있고 2층과 3층은 전월세 세입자가 살고 엄마는 그 건물 맨 위층 작은 집에 혼자 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홀로 사는 중년 여자였고 엄마도 굳이 건물주라는 티를 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였을 겁니다. 나중에 새언니가 엄마를 가게 망해서 집에만 처박혀 사는 사람이라고 조롱할 때까지도 그 건물이 엄마 명이라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진짜 지독하게 성실한 여자라고 말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엄마는 오빠 여자친구에게도 처음부터 차갑게 굴지 않았습니다. 생일 밥상 앞에서 넷이 마주 앉자 어색한 농담도 오가는 조금은 따뜻한 저녁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언니는 우리 집에 찾아와 종종 함께 식사를 하곤 했습니다. 문제는 그 후였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오빠 방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연애하다 보면 싸울 수도 있지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일주일에 서너 번, 많을 땐 거의 매일.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욕설까지 오갔습니다. 원래 오빠는 욕을 잘 안 하던 사람입니다. 화가 나도야 왜 그래 정도나 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너무 궁금한 나머지 저는 방 문틈에 귀를 대고 싸움 내용을 몰래 들었습니다. 그때 오빠 입에서 나온 말은 이거였습니다. 너 괘씸한 애구나. 심한 욕도 아니고 그냥 그 한마디. 오히려 그게 더 낯설었습니다. 평소 순한 오빠 입에서 괘씸하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면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곧 알게 됩니다. 싸움의 이유는 임신이었습니다. 그녀가 임신을 했고 그때부터 그녀는 하루에도 몇 번씩 말을 뒤집었습니다. 뗀다, 안 뗀다, 뗀다, 안 뗀다. 아침엔 그냥 나을까봐 했다가 점심엔 아니야. 나 아직 준비 안 됐어. 뗄 거야. 밤엔 또 그래도 우리 애인데 했다가 싸움이 격해지면 오빠에게 욕을 퍼붓는 식이었습니다. 너 같은 더러운 새끼랑 애를 키우고 싶어? 나 망치고 싶냐? 오빠는 그 말을 듣고도 우리 같이 책임지자. 내가 다 할게. 나 진짜 애 좋아해. 라며 달래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저는 임신한 여자의 두려움도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결혼도 안 한 상태에서 임신을 한다는 것, 부모님 눈치, 사회적 시선, 앞으로의 인생 계획, 쉽지 않은 일이란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해와 별개로 그녀의 행동은 도를 넘었습니다. 하루에도 12번씩 태도를 바꾸고 그때마다 오빠를 죄인 취급하며 욕을 퍼붓고 모든 분노를 오빠에게만 쏟아붓는 모습은 객관적으로 봐도 비정상에 가까웠습니다. 이 상황을 처음 떠안은 쪽은 우리 집이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아무것도 모른 채였고요. 오빠는 결국 엄마에게 울면서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얘 임신했대. 엄마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주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재야, 내가 저 애를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뗀다 안 뗀다 하고 욕까지 먹어가면서 이 상황을 끌고 가면 그 아이가 온전하게 나올 수 있겠니? 엄마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하지만 현실적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너희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 생명의 문제다. 그리고 그 생명을 두고 이 정도로 흔들리고 있다면 지금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제안했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다 모여서 얘기하자. 어떻게 할 건지 책임지고 결정하자. 그 결과 그녀의 어머니가 우리 집으로 왔습니다. 작은 거실에 네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 오빠, 그 여자의 엄마. 저는 방 안에서 문을 살짝 열어둔 채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처음 입을 연 건 우리 엄마였습니다. 애가 이미 이렇게까지 됐는데 난 솔직히 둘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서 같이 책임지는 게 맞다고 본다. 엄마는 목소리를 최대한 가라앉히고 말했습니다. 서로 좋아해서 이렇게 된 거고 애는 죄가 없잖니. 지금 겁나고 두렵더라도 결혼해서 키우겠다고 마음먹으면
어른들이 도와가면서 살 길을 찾으면 된다. 그 말에 그녀의 엄마 얼굴이 단단히 굳었습니다. 어머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잠깐 말을 고르더니 한숨을 섞어 내뱉었습니다. 애들이 지금 뭐가 있나요?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자리도 안 잡혔는데 지금 애부터 낳아서 뭐 하겠어요. 엄마가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그래도 생긴 애인데 책임은 져야지요. 그러자 그녀의 엄마는 조금 더 날선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봐요. 이 나이에 준비도 안 된 애들이 애부터 낳으면 누구 인생을 망치는 건지 생각해 보셔야죠. 지금 지우고 나중에 둘이 제대로 결혼해서 그때 계획하고 애를 갖는 게 맞는 거예요. 거실 공기가 뻣뻣해졌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애는 하고 말을 잇다가 입술을 한번 깨물고 멈췄습니다. 그녀의 엄마는 계속해서 애들 형편, 앞날, 준비가 안 됐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엄마가 이미 미용실을 정리하고 작은 건물까지 마련해 둔 사람이라는 사실은 전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엄마도 굳이 나 건물 있다는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고개를 숙인 채 두 어른 사이에서 눈만 떼었다 붙였다 했고 그녀는 훌쩍이면서도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아직 준비 안 됐어요. 무섭고 그냥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결국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아이가 아직 수정란 단계일 때 심장도 제대로 뛰기 전에 수술을 하자. 헤어지자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양가 모두 나중에 상황이 나아지면 정식으로 결혼을 준비하자는 쪽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지금은 오빠 집 사정도 너무 어렵고 그녀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 이 상태에서 아이부터 받는 건 서로에게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수술은 이루어졌습니다. 피 한 방울 맺히기도 전에 이름도 가지지 못한 채 사라진 아이. 그 뒤로도 두 사람은 계속 만났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다시 평범한 연인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둘 사이엔 보이지 않는 금이 갔습니다. 싸움의 빈도는 줄었지만 한번 싸움이 시작되면 훨씬 깊고 독하게 치닫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둘은 헤어집니다. 눈물, 편지, 전화, 문자. 이렇게 끝내기 싫다와 그래도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사이 어딘가에서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지옥 같은 갈등과 수정란 단계에서 끝났던 그 아이의 이야기. 그때의 상처와 죄책감이 12년 뒤 엄마 얼굴에 날아온 따귀 한 방으로 돌아올 줄은요. 아무런 예고도 없이 오빠가 말했습니다. 나 결혼할게. 밥상 위 공기가 멎었습니다. 그 여자일 거라고는 솔직히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미 그렇게 큰 일을 겪고 끝난 줄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오빠 입에서 나온 다음 말. 지훈이 다시 임신했어. 머리가 멍했습니다. 기쁘다. 축하해야겠다. 이런 감정보다는 허탈함과 어이가 먼저 들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전 그렇게 힘들게 내렸던 낙태 결정. 서로를 위한다는 이유로 앞날을 생각해서 내렸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던 그 선택. 그게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엄마는 한참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애가 생겼으니까 책임은 져야지. 그 한마디에 더 이상 반대할 여지는 없었습니다. 결혼은 급하게 굴러갔습니다. 배가 많이 불러오기 전에 서둘러야 한다는 이유로. 모든 준비는 축하라기보다 수습에 가까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2006년 4월 결혼식 날짜가 잡혔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결혼식이었지만 그날 저는 처음으로 이상한 기운을 또렷하게 느꼈습니다. 신부 대기실, 새언니는 드레스를 입고 앉아 있는데 얼굴에는 기쁨보다 묘한 굳음이 서려 있었습니다. 보통 결혼식이면
친구들이 들러붙어 떠들고 웃고 사진을 찍으며 북적여야 하는데 그날 신부 쪽 분위기는 손님 없는 장례식장처럼 조용했습니다. 신부 친구분들은 아직 안 오셨어요? 누가 물을 때마다 새언니는 애매하게 웃으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결국 저는 그 옆에 붙어서 드레스 정리하고 화장 고치고 동선 챙기고 마치 친구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진작가가 물었습니다. 신부 친구세요? 저는 그냥 애매하게 웃으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분위기는 단체 촬영 때 더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사회자가 자, 이제 신랑 신부 친구분들 단체 사진 찍겠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오빠 쪽 친구들은 우르르 몰려와 자리 잡고 웃으며 장난도 치고 사진사 말에 맞춰 하나 둘 셋 하고 포즈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신부 쪽 공간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신부 측 자리에 서 있어야 할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사진사는 당황해서 신부님 친구분들 오고 계신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지우는 그 말에 표정이 굳었고 침묵만 길게 흘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뭔가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국 오빠 쪽 여성 친구들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슬금슬금 신부 측 자리로 이동했습니다. 신부를 혼자 두긴 미안하다는 듯 제가 이쪽에 서드릴게요 하며 맞춰 서줬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은 누가 봐도 어색했고 사진 속에서조차 신부는 어딘가 혼자였습니다. 웨딩카가 출발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랑 친구들은 모여 웃고 떠들며 사진을 찍는데 신부 쪽에서 환하게 손 흔들며 배웅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은 대체 어떤 삶을 살아왔던 걸까? 그래도 그날만큼은 좋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조용한 성격일 수도 있고 친구가 많지 않을 수도 있고 그게 죄는 아니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이유 모를 불안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새언니의 시선은 어딘가 날카로웠고 말투는 예민해 보였습니다. 웃고 있어도 안 웃는 사람 같았고 축하를 받으면서도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때 저는 임신해서 예민해서 그러겠지. 호르몬 문제겠지. 하면서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게 아니었다는 걸. 그 결혼식은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서서히 잠식해 들어갈 균열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의 어색한 침묵이 앞으로 터질 모든 폭력과 파괴의 예고편이었다는 걸. 결혼 후 사람 진짜 성격이 드러난다는 말. 적어도 이 경우엔 너무도 정확했습니다. 첫 명절, 추석이었습니다. 모두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이번엔 얼굴 들이겠지. 임신 중이니 몸이 힘들 수 있다는 것도 이해했고, 그래서 엄마는 아무 말 않고 조용히 기다리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고, 오빠 혼자만 고개 숙여 들어왔습니다. 지훈이는 몸이 좀 안 좋아서,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이후로도 새해, 구정, 각종 기념일까지 패턴은 똑같았습니다. 며느리는 한 번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오빠만 홀로 찾아와 미안하다를 반복했습니다. 엄마는 점점 속이 상해갔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렇게까지 외면당해야 하니. 한숨은 늘어가는데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말했습니다. 배은망덕한 애 같으니라고. 내가 한번 찾아가 봐야지. 저는 급히 말렸습니다. 엄마, 괜히 가서 더 상처받지 마. 오빠만 더 난처해져. 그땐 진심으로 오빠를 생각해서 한 말이.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건 선택을 못한 게 아니라
오빠가 회피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을. 그 1년 동안 오빠 집 안에서는 제가 상상도 못한 지옥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오빠 말에 따르면 부부싸움은 평균 사흘에 한 번꼴, 작게 시작해 큰 소리로 번지고 결국 폭언과 모욕, 감정적 협박까지. 오빠는 늘 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얘가 그때 낙태한 일 때문에 아직도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 엄마를 보면 그 생각이 난대. 처음엔 그 말을 믿으려고 했지만 점점 그 말은 모든 걸 덮어버리는 핑계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시댁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새언니의 말투는 대놓고 비웃음 섞인 어투였습니다. 거긴 가기 싫어. 사람 취급도 안 해주잖아. 난 거기 가면 숨이 막혀.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엄마는 그녀에게 함부로 군 적이 없었습니다. 낙태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언니 쪽에서 우린 지금 결혼할 상황 아니다. 당장 아이를 낳는 건 절대 안 된다. 라며 일방적으로 지우자는 입장을 강하게 밀어붙였고, 오빠가 아무리 책임지겠다고 해도 그녀와 그녀 어머니는 단단히 마음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결국 양가가 모여 앉았을 때는 이미 언니 쪽 분위기가 수술은 당연히 하는 것으로 기울어 있었고, 엄마는 그 상황에서도 오빠를 지키려고 조심스러운 말만 골랐습니다. 그래서 낙태 결정은 양가가 모여 조용히 상의 끝에 내린 결론이었고, 그 뒤로 엄마는 그 이야기를 단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언니는 그 일을 근거로 시댁 전체를 가해자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오빠 앞에서는 울다가도 시댁 이야기가 나오면 얼음같이 차가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당신 가족? 난 이제 상관없어. 그 사람들, 나한테 상처 준 사람들이야.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아이에게까지 이상한 말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말 듣지 마. 엄마 편이야? 아빠 편이야? 장난처럼 들리지만 장난이 아닌 말. 아직 상황을 이해할 나이도 아닌 아이에게 편을 가르기 시작한 겁니다. 아이의 울음은 길어졌고 작은 소리에도 움찔했습니다. 오빠는 애가 예민한 편이라고 넘겼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는 걸. 그 집 안에는 이미 정상적인 가족의 공기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새언니는 아이를 안고 엄마 없으면 못 살지 이런 말을 속삭였고, 오빠가 아기를 안으려 하면 슬쩍 거리감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는 점점 아빠보다 엄마에게 집착하게 됐는데 그 집착이 자연스러움이 아니라 강요된 결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모든 행동이 훗날 폭발할 집착의 씨앗이라는 것을. 그리고 아이를 사랑이 아니라 소유물처럼 여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엄마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조용히 상처를 혼자 꾹꾹 누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영원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모르고 싶었을 뿐 사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2007년 3월 22일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넘어가던 새벽, 엄마는 평소처럼 혼자 텔레비전을 끄고 불을 줄이고 방 안에서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미용실을 그만둔 뒤로 집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 말소리 대신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집. 시계를 본 건 11시쯤. 그 이후의 시간은 엄마 표현으로 꿈인지 생시인지 섞여 있는 것 같다 였습니다. 현관 쪽에서 쇠 부딪히는 듯한 소리가 아주 미세하게 들려왔습니다. 탁, 탁, 탁. 처음엔 윗집인지 아랫집인지 헷갈릴 정도로 작은 소리였습니다. 그러다 턱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는 반쯤 잠든 상태에서 눈을 떴습니다. 내가 분명 문을 잠갔는데 머리가 멍한 상태로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도 안 되는 채 엄마는 잠옷 차림으로 슬리퍼를 질질 끌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 불은 꺼져 있고 가로등 불빛만 창문으로 희미하게 들어오는 어둠. 그 안에 두 사람의 실루엣이 서 있었습니다. 오빠. 그리고 그 옆에 여자. 결혼식 때 드레스 입고 있던 그 여자. 이제는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우리 가족 안에 들어온 여자 서지윤. 엄마. 오빠 목소리는 이상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죄책감인지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그제야 이게 꿈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게 지금 몇 시니 무슨 일이야, 민재야. 엄마가 눈을 비비며 묻는 사이 오빠는 엄마를 잠깐 쳐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화장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엄마와 며느리 단둘만 남았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지우는 처음엔 아무 표정 없이 엄마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묘했습니다. 마치 이미 결론을 마음속에 정해놓고 그 결론을 향해 가는 모든 과정을 연기라도 하듯 그런 눈빛. 엄마는 아직 정신이 덜 깬 상태에서 본능적으로 예의부터 찾았습니다. 그래 지훈아, 이 밤에 웬일이냐. 애는 끝까지 엄마는 말을 낮추고 애먼 걱정부터 했습니다. 돌아온 건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짝 소리가 공기를 쪼개고 지나갔습니다. 지윤의 손바닥이 그대로 엄마의 뺨을 후려친 소리였습니다. 엄마, 고개가 돌아가며 몸이 휘청였습니다. 벽을 짚지 않았으면 쓰러졌을지도 모릅니다. 뺨 한쪽이 타들어가듯 뜨거웠지만 그보다 더 먼저 밀려온 건 믿기지 않는 충격이었습니다. 당신 혼자 사는 꼴이 우습네요. 또렷하고 차갑게 울린 목소리. 지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방금 사람 뺨을 후려친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자다 일어난 꼴도 우습고요. 요새 가게 망해서 집에 있다면서요? 엄마는 입을 벌렸다가 아무 말도 못하고 굳어버렸습니다. 만보를 곱게 써야 안 망하고 잘 살지. 안 그래요? 친구도 없고 혼자 살고 당신 같은 여자 처음 봐요. 그런 주제에 자에게 상처를 줬어. 그 말 하나하나가 칼날처럼 내려꽂혔습니다. 그 칼끝은 그냥 비난이 아니라 엄마가 살아온 인생 전체를 짓밟는 말이었습니다. 30년 넘게 미용실에서 손에 물 묻혀가며 가족을 먹여 살린 세월, 자식들 대학, 유학까지 보낸 세월, 이혼 후에도 애들 앞에서는 안 무너지겠다고 이를 악물고 버틴 시간들, 그 모든 시간들을 혼자 사는 꼴이 우습다는 말 한 줄로 쓰레기처럼 치워버렸습니다. 엄마는 나중에 말했습니다. 뺨 맞은 것보다 그 말이 더 아팠다. 지옥은 아직 시작도 아니었습니다. 지우는 갑자기 엄마 쪽으로 다가오더니 멱살을 덥석 움켜쥐었습니다. 체구 작은 엄마는 저항할 틈도 없이 잠옷깃이 목까지 끌려 올라와 숨이 턱 막혔습니다. 당신, 지금이라도 우리 엄마한테 사과해요. 나한테도, 우리 엄마한테도. 당장. 엄마는 숨도 제대로 못 쉬면서 겨우 말을 짜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너한테, 너희 엄마한테 사과를 해야 하니. 지훈의 소나기는 더 세게 죄어들었습니다. 엄마, 작은 몸이 마치 쓰레기 끌듯 질질 소파 쪽으로 끌려갔습니다. 테이블 모서리에 다리가 부딪히며 무릎이 꺾였습니다. 당신이 그때 애 떼자고 한 거 다 기억나요. 당신이 나한테 뭐라 그랬는지 다 기억난다고요. 당신 같은 여자, 엄마 자격도 없어요. 친구도 없고 남편도 없고 가게도 망해서 집에 처박혀 있고 꼴이 얼마나 우스운지 거울이나 봤어요?
엄마 입술은 떨렸지만 끝까지 욕 한마디 안 나왔습니다. 대신 눈에 뜨거운 게 차올랐습니다. 모멸감, 수치심, 배신감. 그때서야 화장실에 있던 오빠가 쿵쿵거리는 소리를 듣고 뛰쳐나왔습니다. 거실로 나온 오빠 눈에 들어온 건 멱살 잡힌 채 소파 사이로 끌려가는 엄마였습니다. 야, 뭐 하는 짓이야. 오빠가 지훈 팔을 붙잡고 떼어내려 했지만 지훈은 엄마를 툭 밀치듯 놔버리고 고개를 획 굴렸습니다. 오빠는 빠져 있어. 이건 나랑 이 여자 문제야. 엄마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닌 그냥 이 여자. 그 한 단어가 관계 전체를 끊어버리는 칼날같이 느껴졌습니다. 엄마는 겨우 숨을 고르며 목을 감싸 쥐었습니다. 멱살 자국은 붉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뺨은 뜨겁게 달아올랐고 머리는 띵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그 상황 자체가 더 모욕적이었습니다. 민재야, 열쇠 놔두고 둘 다 나가.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은 그동안 참아온 선이 완전히 부러진 소리였습니다. 그러자 지훈이 먼저 나섰습니다. 그래, 오빠, 열쇠 두고 가. 이제 여기 올 일도 없잖아. 내일 출근해야 하니까 얼른 가자. 그 말투에는 미안함이 일도 없었습니다. 남의 집에 새벽에 문 따고 들어와 집주인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인생을 조롱한 사람이 내뱉는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태연했습니다. 오빠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바닥에 주저앉은 엄마, 다른 쪽에는 팔짱 낀 채 턱을 치켜든 아내. 오빠, 뭐해? 가자니까. 지훈이 재촉했습니다. 엄마는 마지막 힘으로 말하려다 결국 입을 다물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순간엔 눈물도 안 나더라. 그냥 하늘이 한 번 더 무너지는 느낌이었어. 그 새벽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철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아니라 관계가 딱 끊어지는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엄마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하다가 천천히 방으로 들어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뺨의 열기는 식지 않았고 목에는 여전히 소나기 감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그날 새벽 엄마가 중얼거린 그 한마디가 다음날 제가 이 글을 쓰게 만든 첫 문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23일 저는 결국 이 모든 일을 세상에 꺼내놓고 새언니를 존속상해로 고소하겠다고 결심합니다. 그 새벽 폭행 이후 우리 집에서 가족이라는 말은 거의 효력을 잃었습니다. 남은 건 부서진 관계, 그리고 이제는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어렴풋이 알면서도 차마 입 밖에 꺼내지 못하는 공기뿐이었어요. 엄마는 그날 하루 종일 거의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뺨에 번진 멍과 목에 붉게 남은 자국을 손끝으로 쓸어내리다가 무언가 삼키듯 입술만 몇 번이고 떼었다 붙였다 했습니다. 그 모습은 화가 난 사람의 얼굴도 서럽게 우는 사람의 얼굴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시간만 버티는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그 얼굴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제 안에서 뭔가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오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고 문장 끝으로 갈수록 흐려졌습니다. 나 이혼 얘기 꺼냈어.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안에 얼마나 큰 피로가 들러붙어 있는지 느껴졌습니다. 오빠 말에 따르면 지우는 이혼은 안 된다며 울고 매달렸다고 했습니다. 다신 안 그러겠다. 그날은 잠깐 정신이 나갔을 뿐이다. 애가 있는데 어떻게 헤어지냐. 하지만 그 말들은 새벽에 우리 엄마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았던 손을 차마 지워주지 못했습니다.
아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애가 요즘 나 보면 울어. 왜라고 묻자 오빠가 대답했습니다. 나한테 안기면서도 먼저 엄마 눈치부터 봐. 마치 내가 안으면 안 되는 사람인 것처럼. 그 말이 머릿속에 오래 맴돌았습니다. 그 작은 아이가 이미 자기가 누구 편이어야 안전한지 어렴풋이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오빠 집 거실 얘기를 들었을 때 엄마는 다시 한번 손을 떨었습니다. 옷들이 다 거실에 나뒹굴어 있었어. 오빠 말에 따르면 옷장이 통째로 엎어진 것처럼 오빠 옷들이 거실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지훈이는 그냥 화가 나서 잠깐 꺼내놓은 거였다고, 나가라는 뜻은 아니었다고, 오해하지 말라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사람의 삶의 자리를 통째로 뒤엎어 놓고도 그걸 잠깐 화가 나서 그랬다, 나가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그 뻔뻔함은 분노를 넘어 혐오에 가까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여자와는 더 이상 사람 대 사람으로 마주할 수 없다. 심지어 친오빠와도 이 일로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겠다.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짐을 챙겨 오빠 집으로 직접 내려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발소리가 났고 문이 열렸습니다. 지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제가 솔직히 바랐던 건 최소한의 미안함 혹은 당황한 기색이라도 보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에는 죄책감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히 굳어진 방어적인 표정이었어요. 왜 왔어요? 첫 마디부터 싸움을 거는 어조였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사과받으러 왔어. 누구한테요? 우리 엄마한테. 내가 어제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는 척할 거야? 순간 지훈 눈빛이 번쩍했지만 곧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는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 좀 빨리 와주세요. 여기 이상한 사람들이 주거 침입하려고 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안에서 뭔가가 완전히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인 척 연기하는 장면. TV 속 드라마가 아니라 내 눈앞에서 실제로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이 역겨웠습니다. 내가 우리 엄마 때린 건 사실이잖아. 소리를 질렀을 때 지우는 눈도 깜빡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사실이긴 뭐가 사실이에요? 저 사람이 먼저 소리 지르고 난리 쳤잖아요.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진짜 피해자인 척 버텼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감정 싸움이 아닙니다. 이건 집안 문제도 아닙니다. 이건 범죄입니다. 내가 감히 우리 엄마를 때렸잖아? 강한 사람 앞에서는 못하면서 왜 약한 사람한테만 이렇게 독하냐? 제 목소리가 떨려도 그 말만큼은 끝까지 밀어붙이고 싶었습니다. 잠시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그제야 지우는 울먹이는 목소리를 내며 말했습니다. 저 무서워요. 저 사람들 좀 말려주세요. 그 떨리는 목소리가 역겨웠습니다.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건 이제 더 이상 가정사 아니야. 이건 범죄고 나는 이걸 반드시 법의 언어로 끌고 갈 거다. 그날 이후 제 안에서 새언니라는 단어는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건 단 하나, 고소할 가해자의 이름뿐이었습니다. 2007년 3월 23일 아침, 저는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눈을 떴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새벽 장면이 그대로 떠올랐고 귀를 막아도 엄마 떨리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몸은 서울에 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엄마 집 거실 한가운데 붙들려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전날 밤 엄마의 멍든 얼굴을 떠올리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평생 누구에게 맞아본 적 없는 사람입니다. 남에게 고개 숙이지 않고도 스스로 일어서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 엄마가 며느리라는 이름을 달고
들어온 여자에게 싸대기를 맞았다는 사실만으로도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울기만 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엄마와 함께가 아니라 혼자였습니다. 너까지 힘들 필요는 없다. 엄마는 늘 그랬듯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엄마 대신 싸워야 하는 일이다. 진료실에서 의사의 질문에 차분한 척 대답하면서도 손끝은 계속 떨렸습니다. 수면은 잘 취하고 계세요? 생각만 하면 가슴이 조여옵니다. 분노가 굉장히 크시네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제 안의 분노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숨 쉬는 것조차 힘들게 만드는 덩어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정신적 충격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진단서를 써줬습니다. 종이를 받아들고 병원을 나오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이제부터는 말이 아니라 절차로 싸우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여자는 아직까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찰을 불러 피해자인 척했고 자기는 아무 잘못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그 모습이 떠오를 때마다 입술을 꽉 깨물어도 화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사람입니다. 머릿속에 정말로 죽이고 싶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감정에 휩쓸려 폭력으로 갚는 순간 저는 그년과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걸. 그래서 더더욱 이 악물었습니다. 아프고 억울하고 떨려도 이 일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을 묻는 일이 되어야 한다고 스스로를 붙잡았습니다. 엄마도 오빠도 저도 그동안은 어떻게든 망치지 않으려고 참고 참아왔습니다. 가족이니까, 아이의 엄마니까, 그래도 사람인데 그런 이유로 수없이 넘어가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새벽 이후 그 선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건 더 이상 오빠와 지훈의 이혼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에게 가해진 폭력, 인간의 존엄을 짓밟은 범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참지 않겠다. 덮지 않겠다. 집안 망신이라는 말에 또 한 번 엄마를 버리지 않겠다. 고소장을 작성하면서도 손은 계속 떨렸지만 마음 한구석은 이상하게 차분해졌습니다. 이제는 울음으로가 아니라 문서와 절차로 싸울 수 있다는 안도감이 조금은 들어왔습니다. 저는 서류 위에 또박또박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한서윤. 그 이름 3글자 안에는 제 삶과 엄마의 삶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지키기 위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날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다. 이건 내가 선택한 책임이다. 그리고 반드시 끝까지 간다. 2007년 3월 23일. 그렇게 저는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번졌습니다. 처음에는 집안 싸움이라며 덮으려 했던 사람도 있었지만 조사가 진행될수록 그동안 우리가 모른 척 넘어갔던 것들이 하나둘씩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존속상해, 주거침입, 상습, 폭행, 모욕,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아동학대, 정황까지. 이제 이 일은 누가 누구에게 감정적으로 서운했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법이 다뤄야 할 명백한 범죄 사건이 되어 있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아이의 말, 주변 사람들의 증언이 모였습니다. 엄마가 화나면 나를 방에 가둬요. 아빠 말 들으면 엄마가 싫어해요. 아이가 무심코 내뱉은 말들이 녹음과 진술서로 남았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이웃,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도 더해지면서 학대 의혹은 의심이 아니라 거의 사실에 가까운 정황으로 굳어졌습니다. 재판은 길었습니다. 매번 출석할 때마다 우리는 마음을 다잡아야 했습니다. 지우는 끝까지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오래 괴롭힘 당한 며느리, 남편과 시댁이 다 같이 나를 몰아붙였다. 하지만 모아진 자료와 일관된 진술, 객관적인 정황은 계속 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판결 선고 날 법정안은 숨소리조차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은 존속상해 및 아동학대, 주거침입과 모욕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며 그 죄질이 매우 중대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통쾌하다기보다 길고 어두운 터널 끝에 도착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무너지는 장면을 눈앞에서 보는 건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새벽 엄마가 맞았던 그 공포와 모욕이 법 앞에서 헛되이 취급되지는 않았다는 사실이 저를 겨우 숨 쉬게 해줬습니다. 지훈에게는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수감 소식은 곧 회사에도 전해졌고 다니던 직장에서도 해고가 내려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역 뉴스에도 짧게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시어머니 폭행한 며느리, 실형 선고, 아동학대, 정황 드러나며 친권 박탈, 짧은 제목 한 줄에 그녀가 그동안 선택해온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진행된 친권 심리에서 법원은 아이의 정서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봤습니다. 판결은 명확했습니다. 아이를 더 이상 폭력과 통제 속에 둘 수 없다고. 친권과 양육권은 모두 오빠에게 넘어갔고 접근 금지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지우는 울며 매달렸지만 이미 모든 선택은 지나간 뒤였습니다. 심지어 친정에서도 등을 돌렸습니다. 면회조차 오지 않았고 누구도 그녀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 고립은 결국 스스로 만든 결과였습니다. 형이 확정되고 몇 달 뒤 저는 한번 지훈을 보러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동정도 아니고 용서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 새벽 이후 제 안에서 남아있던 분노의 끝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회색 벽, 철문, 소독약 냄새가 나는 접견실, 유리 너머로 그녀가 들어왔습니다. 한때는 새언니라고 불렀던 여자, 이제는 죄수번호가 붙은 재소자일 뿐인 사람. 그런데 얼굴 표정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떨구지도 않고 후회하는 기색도 없이 오히려 분노가 이글거리는 눈으로 절 노려봤습니다. 입을 떼기도 전에 그녀가 먼저 소리 질렀습니다. 만족해? 이제 속 시원해졌어?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야. 접견실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잘 나가던 내 회사도 내 인생도 다 망한 거 너 때문이야. 이혼도 아이도 나쁜 엄마 소리도 다 네가 만든 그림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손은 떨렸으며 눈은 매섭게 번들거렸습니다. 그럼에도 그 어느 말에도 미안하다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 인생 망친 사람 나 아니야. 그녀의 눈동자가 잠시 멈췄습니다. 내가 우리 엄마를 때렸고, 내가 아이를 도구처럼 썼고, 내가 욕하고, 내가 소리 지르고, 내가 선을 넘었어. 숨을 한 번 고른 뒤 저는 덧붙였습니다. 너는 복수당한 게 아니야. 그냥 내가 한 일에 책임을 지게 된 것뿐이야. 그녀의 입술이 굳어졌습니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아, 여기까지구나. 이게 내가 찾던 끝이구나. 접견을 마치기 전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기억해.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한 게 아니라 내가 사라져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있어. 그 말을 남기고 소화기를 내려놓았을 때 처음으로 숨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다 보고 왔어. 엄마는 잠시 침묵하다가 짧게 말했습니다. 고생했다. 그 말 안에 수많은 감정이 섞여 있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떠난 자리에 남은 건 분명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 위로 조금씩, 아주 조금씩 일상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그날을 떠올리면 한 번씩 고개를 떨굽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울지는 않습니다. 대신 부엌에 다시 불을 켜고 화분에 물을 주고 손주를 위해 따뜻한 국을 끓입니다. 이제는 문을 꼭 잠그고 자야 한다는 공포 대신 내일 아침 뭐 해먹이지 같은 소소한 걱정이 돌아왔습니다. 오빠는 아이 손을 잡고 다시 공원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이도 말이 적고 눈을 잘 마주치지 않다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 오늘 그림 그렸어. 그림 속에는 내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빠, 할머니, 고모, 그리고 자기 자신. 그 그림 안에는 엄마가 없었지만 내 사람의 얼굴은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매일 아이를 위해 밥을 차렸습니다. 과도한 애정도 억지 위로도 아닌 조용한 관심과 기다림으로 아이 스스로 사람을 다시 믿을 때까지, 자기 속도대로 마음을 열 때까지.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아이 눈에서 겁먹은 기색이 줄어들고 대신 호기심이 살아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밤마다 울던 아이가 책을 읽고 잠드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오빠도 변했습니다. 무너진 가장이 아니라 지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는 아이를 이용하게 하지 않겠다. 그 말은 다짐이 아니라 하루하루 행동으로 증명해야 할 약속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제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손주 웃는 얼굴 보니까 사는 게 다시 오는 것 같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벌주기 위해 버틴 게 아니었습니다. 지키기 위해 버텨온 시간이었습니다. 지켜낸 건 분노가 아니라 끝까지 놓지 않으려 했던 우리 가족의 마지막 존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늦게 비로소 우리가 마주한 건 통쾌한 복수가 아니라 늦게 도착한 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 엄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젠 좀 살 것 같다. 그 한마디가 그동안의 모든 고통과 싸움에 대한 유일하지만 충분한 보상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하게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사연 우체통이었습니다.